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는 길라잡이 7월달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블로그란 채널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개설할 때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지 첫 번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어떻게 스킨을 만들고 어떻게 대문을 구성하는지 두 번째 만들기와 꾸미기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제 만들어진 블로그를 방문자 수를 늘리고 블로그 지수를 만들고 상위 노출 노하우를 배우고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노출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웃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 그 블로그도 하나의 디지털 채널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16년 통계라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정보 비율을 봤을 때 검색할 때는 네이버,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좀씩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 보낼 때 페이스북 채널을 많이 본다.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예전에 저도 피드만 봤는데 요즘 페이스북에는 왓치란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왓치란 채널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기 있었던 영상들이 쫙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때울 때 되게 유용하게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검색할 때는 네이버,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시간 보낼 때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한다는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앞에서는 이용 비율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패턴 변화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모바일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SNS가 커지면서 그 단문 형태의 SNS 채널을 첫 번째 채널로 활용을 하고 그 상세한 정보를 했을 때 블로그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 넘어가는 채널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이런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 채널을 보면 이미지하고 짧은 몇 줄의 글만으로도 내용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짧은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과 글만 나오고 해시태그만 나오기 때문에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홈페이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글과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는 블로그로 넘어가서 정보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보되 그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라든지 주변들이 추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블로그를 검색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표를 보시면 약 57% 분들이 아직도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선택을 할 때 타인의 정보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컨텐츠 자체의 내용보다는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를 더 신뢰를 하고 거기에 달린 댓글에 대한 출처,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제품이 어떻게 좋고 아니 이 여행지가 어떻게 좋고 이 맛집이 어떻게 맛있고 이런 상세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더 살펴봐서 이 정보들에 되게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향들을 받게 돼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를 보시면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SNS를 이용하기 전에는 주로 네이버에서 다 저희가 습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습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는 2002년도에 네이버가 생겨난 이후에 한 2007, 8년 되면서부터 이제 네이버의 검색점유율이 약 70%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12년 이 정도 됐을 때는 거의 75%까지 올라왔는데 그 비율이 많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검색을 제외한 채널들을 보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글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검색 채널에 한해서 보면 아직도 네이버의 절대적 그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검색점이 75%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구글이 오히려 다음이나 이런 다른 채널들의 점유율을 뺏어가고 네이트가 되게 약해져서 없어지는 지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율이 좀 더 줄어드는 다음은 오히려 카카오가 채널이 더 활성화되면서 모바일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검색 채널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네이버는 이제 막 갔다, 한물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약 한 달에 45억 건에 달하는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드는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하고 네이버 알람 캘린더에서 보는 거래처 점심 알람이 뜨고 네이버 지도에서 맛집을 찾아서 플레이스 메뉴를 보고 네이버 예약 코너에서 예약을 하고 블로그에서 후기를 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하는 이런 하루 종일 네이버를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16가지 서비스가 해결되다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할 때 물론 티스토리 채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왜 블로그의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했던 타인의 반응에 많이 우리 유저들이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품 선택의 구매의 기준이 1위가 아직도 블로그라는 게 이제 약 52% 정도가 구매 및 매장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50%의 유저들이 상품 구매할 때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여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을 아직도 삼고 있다는 비율이 52%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컨텐츠 세상이라고 하는데 블로그는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이런 간단한 형태로 글을 만들 수가 있고 뷰티, 패션,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들을 쉽게 정보를 가공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쓰고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블로그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가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널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이런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채널들에 내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광고를 걸어야 합니다. 광고를 걸면 그게 물론 비용을 내가 예산을 작게 잡으면 되지만 아무래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백, 몇천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블로그는 내가 꾸준히 글을 쓰고 어떤 이게 정해진 법칙에 맞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당히 관심 있는 소재거리를 계속 쓴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최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정책자금 지도사 여러분들은 단순히 물론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자금에 대한 거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거를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남기면 어떤 뭐 DB들 상담 DB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에 하단에다가 안내나 자료 받아보기 같은 상세 보기를 걸어놓아서 푸터를 설치하여 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아래에 있는 예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2018년 6월까지 거의 한 200일 동안 거의 한 250개 이상의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DB를 200개 정도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문의를 글을 쓴 덕분에 또 꾸준한 이 DB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비용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에 뭐 꼭 취미나 이런 어떤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분야의 글을 잘 쓰면 그래서 내가 파워블로그급의 일 방문자 5,000명 이상이 되면 업체로도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글을 써주면 뭐 하나에 얼마씩 받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정책자금은 당연히 이런 사업적인 목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뭐 다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에서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상품 선택할 때 구매 후기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신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손쉽게 정보를 강화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파워블로그이기 때문에 이 분야 저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쇼핑몰처럼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개인 브랜딩과 개인이 하는 일을 노출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관적으로 정책자금 마스터라든지 아니면 정책자금 알파고 그리고 트레이너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전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이뻐진 비법 스토리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첫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볼 사람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별명을 정하고 꾸미고 디자인을 꾸미고 소소한 일상으로 글을 쓰고 이웃들을 찾고 이게 이제 블로그의 운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레이아웃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뭐 집으로 따지면 설계도겠죠. 설계도나 이제 기둥이 되는 거겠죠. 근간이 되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은 총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그리고 1단 구성 2가지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2단 구성을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제 2단 구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 구성은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본문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단 구성은 단순한 이제 왼쪽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3단 구성은 양쪽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가운데로 글이 좁혀져 있고 사이드도 좁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 구성할 때는 사진 크기 조절이 쉽고요. 그냥 가로폭 치다가 740이기 때문에 사진이 꽉 채워서 포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 구성으로 했을 때는 표를 살폈을 때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글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불편한 점은 모든 메뉴가 왼쪽에 가기 때문에 이제 메뉴가 길어지면 카테고리가 길어지거나 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 위젯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리지 않는 한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2단 구성이 우리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 가장 손쉬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아웃을 구성했으면 이제 그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문이 뭐냐면 간판입니다. 간판. 블로그의 간판. 이 이미지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내가 하는 일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정책 자금 마스터. 그래서 이제 정부 R&D 지원 사업 브레인이라는 그 구호를 내세워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 자금 마스터.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라는 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험갈비. 광명에 있는 맛집인데요. 그 수제돼지 갈비라든지 이 식당에서 취급하는 메뉴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소세지나 영업시간 그리고 이제 그 검색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체험갈비라고 칠 수 있도록 요 이제 네이버 검색바를 넣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담아둠으로써 가맹점 모집하는 것을 얼핏 유추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융자를 기본으로 하시는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의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오른쪽에 두고 가운데는 어떤 자금을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왼쪽에는 직관적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융자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시를 보시면 경매박사 남스타라는 닉네임과 함께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알 수 있게 법원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하면 블로그 대문이 명확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대문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는 품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지수. 그래서 블로그 품질지수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수, 소통지수, 인기지수, 신뢰지수 요 네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모든 게 결합이 됐을 때 블로그의 품질지수가 형성되고 그 품질 점수에 따라서 그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뭐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이버 로직에 있는 그 어떤 그 로봇 엔진이 요거를 이제 모든 글들을 뭐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 시간대에 그 정보들을 쫙 긁어서 어부진주 요소가 있는지 된 거 걸러내고 잘못된 것들을 좀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이 점수에 맞게 잘 방향성에 맞게 글이 작성되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노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활동지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지수가 있습니다. 활동지수는 기간의 문제죠. 기간.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블로그가 얼마나 운영을 오래 했고 글은 얼마나 자주 썼고 많이 썼고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 빈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도. 두 번째는 소통지수입니다. 소통지수는 어떤 포스팅에는 주목도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라든지 이웃수, 여긴 공감 댓글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려있는지 그리고 인기지수는 소통지수와 인기지수가 조금 이게 이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이 같거든요. 인기지수는 스크랩을 해가거나 아니면 그 글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보는지고 앞에는
얼마나 댓글이나 공감 이런 걸 많이 남기는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체성, 이 글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체자금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점을 써요. 근데 다음날도 음식점이 올라와요. 그 다음날도 음식점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이 쌓였을 때는 이제 네이버 로직이 고민을 하겠죠. 이 블로그는 정체자금 블로그인가 요리 맛집 블로그인가. 근데 이제 그 정체자금 글이 한 50개 있는데 맛집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요리 노출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책자금 외에 요리 분야를 하기로 하고 꾸준히 2주, 3주간 계속 요리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도 내 글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씩 이제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책자금 블로거지만 요리 블로그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꾸준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뢰 지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특성이 맞게 작성했는. 그러니까 IT 블로그가 생뚱맞게 갑자기 IT 쪽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맛집에 대한 글을 쓰는 게 한두 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3일 썼다가 5일 썼다가 이렇게 애매하면 노출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수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반드시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전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 요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무지 치열했을 때는 이걸 지켜도 내가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의 그 기준이라는 게 어느 순간 많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런 걸 지켜줬을 때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블로그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유 블로그를 쓰는데 분유라는 제목을 전혀 넣지 않아요. 그리고 분유라는 항목에 제 글이 절대 뜨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 그 키워드에는 핵심 키워드는 카테고리를 지켜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는 단어 사이를 붙여도 되지만 띄어서 하면 두 가지 키워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웬만큼 합쳐져 있는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통해서 두 개의 키워드를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제목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 오해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한 번 정도 써주면 좋은데 태그가 그렇게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내 키워드는 뒤보다는 앞에 배치하는 게 좋고요. 제목은 너무 길지 않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25자 이내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키워드 경쟁이 약할 경우에는 유사 세부 키워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출하는 키워드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검색 뭐라고 하죠? 검색량을 알아보는 네이버 광고 계정에서 들어가 보면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낮으면 경쟁이 약한 키워드거든요.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조금만 글을 올려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약한 키워드부터 내 글을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 수는 저번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4,000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한 700자에서 800자 내외로 적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에 이미지 6개에서 13개를 정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미지가 내가 구할 수 없거나 어떤 용량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구할 수 없는 이미지라면 캡처해서 잘라서 쓰면 또 저작권에 안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이미지도 파일명으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조합이 가장
적합한 상위 노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목, 사진 동영상, 본문 키워드의 개수, 700자 이상, 공감 댓글 스크랩이 달려있는지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상위 노출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블로그에서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지수가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낮아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노출이 누락이 된다. 이걸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품질이 안 되려면 저품질이 우선 왜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품질 블로그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실시간 검색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넣어서 검색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수치입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하는데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시간 검색을 없앤다고 하는데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으면 당연히 내 블로그에 트래픽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정책자금 블로그인데 제가 이제 2시에 있는 라디오에 컬투쇼에 만약에 어저께 라디오 들어보니까 시네라 씨가 나왔는데 시네라는 키워드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네라는 검색어가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제 글이 이제 만약에 1페이지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오는 것보다 평소 트래픽보다 뭐 10배에서 아니면 100배 이상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한 100명 들어오던 블로거였는데 갑자기 시네라 글을 씀으로써 하루에 2만 정도 되는 블로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됐을 때 이제 그 글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한 일주가 지나서 제가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럼 저는 또 100명만 들어오는 블로거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 네이버 로직이 제 블로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요소를 써서 이제 저희가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다른 써서 억지로 트래픽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이버 로직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노출이 누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팅과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책자금 블로그인데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컬투쇼라든지 시네라든지 인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듭니다. 하지만 눌러보면 정책자금에 대한 글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과 함께 네이버 로직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글을 저 뒤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어떤 글을 컨트롤-C, 컨트롤-V 복사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노출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분양을 하는데 그걸 팔기 위해서 그 키워드를 뭐 150번 이상, 100번 이상 언급한다거나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글을 쓰고 포인트를 1포인트로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흰색 벡터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 했던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부동산이나 대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무지막지하거나 건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키워드는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글에 댓글 금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보면 댓글을 많이 달죠. 근데 거기에 보면 가끔 상업적인 댓글이 올라올 겁니다. 뭐 블로그를 산다거나 아니 블로그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오고요. 이런 광고성 글에 내가 댓글을 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걸기 뭐 이거는 솔직히 다 좀 약간 카더라긴 한데 네이버 자체는 뭐 외부 링크는 좋아하진 않죠. 솔직히 네이버 URL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제가 7년 동안 한 2,000명 정도의 파워블로거를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링크를 걸었다고 누락이 되거나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5개까지, 7개까지 넣어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링크에 대한 부분은 링크를 올리면 죽는다는 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거든요. 이런 거는 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많은 경험을 했었고, 링크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거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블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 노출이 유리한데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에 있는 키워드의 검색 조회량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의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광고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의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에서 내가 그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 검색 도구에서 검색량을 키워드를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유라는 키워드 치면 분유 추천 분유 이게 키워드가 한 50개에서 100개가 쫙 뜹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조회했던 조회량이 쫙 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게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딱 치게 되면 그래서 1000 이하 조회수는 솔직히 유리하죠. 노출하기가. 왜냐면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에 올릴 때는 조회수가 낮은 50부터 이런 작은 키워드를 앞단에 분류해 놓고 뒷단에는 경쟁이 치열한 것들은 또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고 월간 조회수 낮은 것부터 수치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상위 노출이 쉬운 월간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부터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통한 노출 관리를 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블로그에는 이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웃. 뭐 페이스북으로 말하면 팬이겠죠. 그리고 인스타로 말하면 좋아요. 이런 이제 어떤 이웃을 관리해야지만 어떤 소통면 인기 지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이고 본인도 블로그 성장에 열심히 하는 블로거 그리고 어떤 서로 이웃을 맺어주고 맺는 이런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내 관련 분야와 관계 있는 블로거 물론 이분들이 경쟁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과 이웃을 맺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파워블로거 이웃이 많은 분들과 이웃을 맺으면 또 좋겠죠. 또 글리가 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블로그의 소재를 정할 때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왜냐면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쓰게 되면 아까도 시랭크 정체성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내 블로그의 특성을 네이버 로직이 판별하고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할 때 그러니까 뷰티 블로거가 맛집만 계속 쓴다면 뷰티 블로거로 노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요한 주제와 정말 좋아하는 소재로 꾸준히 쓸 수 있는 소재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물론 뭐 노멀한 정보성 글도 좋지만 정보성을 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혜택을 준다거나 소식자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사진을 싱크로가 맞는 사진을 활용하는 게 좋고 중요한 것은 정성껏 포스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글이 나만이 쓸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경험이 있는 거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하게 되면 글의 진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뷰를 때는 연관 포스트 링크를 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이게 노인분들이 보통은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건 보통 점심시간 이후 이때가 많이 보거든요. 직장인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무엇을 팔려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인터넷을 많이 하겠죠.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30분 정도 인터넷을 가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어떤 걸 구매할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본다 그러면 그때
11시쯤 글을 노출한다면 12시에도 바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 좋기 때문에 타겟층에서 활동 시간대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런 것들 알아봤고요. 네이버 정책 변화는 PC 블로그 꾸미기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거는 뭐 그 블로그 꾸미기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네이버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대문이 보통 300픽셀입니다. 높이가 300픽셀. 그리고 세로는 약 960픽셀 정도가 되는데 이 가로가 최대 600픽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던 조그만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에서도 내 블로그를 꾸밀 수가 있다. 두 번째 바뀐 정책 중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는 내가 블로그 글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펴갔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인데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내 글을 지웠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스크랩된 글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 표현하면 글이 딱 스크랩이 갔기 때문에 그 글의 내용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 글이 수정되면 스크랩된 글도 내용이 변경되며 사라지고 원본 글이 삭제되면 스크랩된 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퍼갔어요. 그러면 이 글을 지워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퍼간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서 연락을 하거나 메일을 보거나 쪽지를 보내서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질 않았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블로그의 운영과 개요, 운영하는 방법, 왜 운영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유저들의 질 패턴 변화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검색에서는 아직도 네이버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선 SNS 후 블로그, 그러니까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SNS에서 검색을 하고 블로그에 상세 정보를 찾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타인들이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들이 그 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더 신뢰하더라 라는 내용이었고, 네이버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검색량의 75%를 차지하는 절대량의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를 때는 세 가지 방향을 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두 번째 정책자금 지도자분들은 우리의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개인 브랜딩과 개인의 어떤 일하는 형태의 것들이 노출되는 형태, 그래서 이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꾸밀 때는 레이아웃을 2단 구성으로 하시고 대문을 구성할 때는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품질지수, 활동, 소통, 인기, 신뢰 4가지 지수가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는 놓칠 수는 없고 이 4가지 지수를 다 지켰을 때 노출이 잘 되게 되는데 특히 네 번째 신뢰지수, 본인의 블로그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할 때는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되고 사진 동영상 활용해야 됩니다. 공감 댓글 스크랩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품질을 할 때는 실시간 검색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를 분류해서 키워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공략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웃은
맺어야 잘 맺어야 이제 소통 지수를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글을 쓸 때 본인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지만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지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칙들 글을 쓰는 이유들 알아보았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